사다리 모양 닮은 이게 문자라고? 여기 한글은 너무 복잡하고 이상하게 생겼다고 무시하는 영국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에서의 이 경험 때문에 한글이 인류 전체에 대한 선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하트이고 저는 영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라고 믿었어요. 세계 공용어가 된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이 생각에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제가 10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서울로 6개월간 장기 출장을 가셨던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기간 동안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셨지요. 아버지가 떠나 있는 동안 했었던 전화통화가 기억나요. 처음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흥분해 계셨어요. 한국말은 조용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멜로디가 있고 부드럽다고 하시며 열심히 공부해서 꼭 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목소리가 변했어요. 아버지는 좌절하셨죠. 이 한국어 문자 체계는 너무 복잡해. 라며 불평하셨어요. 외워야 할 모양과 발음들이 너무 많다고. 왜 한국은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그냥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지? 아버지가 런던에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많은 한국 기념품을 가져오셨지만 한국어 실력은 형편없었어요. 배우려는 시도를 포기하셨다고 해요. 이 글자들 좀 봐. 작은 상자랑 사다리 같지 않니? 한국 신문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었어요. 왜 믿지 않았겠어요? 아버지는 똑똑하고 여러 나라를 많이 다니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영어가 최고라는 생각을 더욱 굳혔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나 아시아 언어들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요. 저는 영어의 음성학, 통사론, 의미론, 언어학적 이론, 언어 발달,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등을 배웠으며 지금은 석사과정에 다니고 있어요. 비가 내리던 그 화요일이 선명하게 기억나요. 무거운 빗방울이 제가 앉아있던 캠퍼스 카페의 창문에 부딪혔어요. 커피의 진한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고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우리 주변에서 시끌벅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도 스터디 그룹 친구들 여러 명과 전공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그때 처음 글을 봤어요. 조용히 우리 그룹에 와서 본인을 소개했어요. 그는 한국인 교환학생 김서준이었고 온라인 팀 채팅으로 이미 우리 그룹에 들어오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친근한 눈빛과 진지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그의 연구 관심사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눈은 별처럼 빛났어요. 저는 한글과 한국어를 연구해요. 그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문자 체계예요. 한글이 1400년대에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글자의 모양은 실제로 그 소리를 내기 위해 입을 어떻게 위치시켜야 하는지 보여줘요. 저는 눈을 굴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속으로는 왜 그렇게 작은 나라의 지역 문자 체계를 연구하는데 시간을 낭비할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준에게 공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듣지는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말을 마치기를 기다렸을 뿐이에요. 돌이켜보면 그날 서준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 조용한 한국 학생이 제가 언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여정의 일부가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하워드 박 교수님의 교실에 들어갔어요. 빈자리를 찾으면서 제 배낭이 어깨에 무겁게 느껴졌어요. 교실은 이미 전 세계에서 온 열정적인 학생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다양한 언어로 지저귀는 새들처럼 섞여 있었어요. 박 교수님은 언어학과에서 유명했어요. 모두가 세계 문자 체계에 관한 그의 탁월한 연구에 대해 알고 있었죠. 저는 이번 학기에 박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되어서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앞쪽에 자리를 찾았어요. 제가 앉아 나무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칠판이 이미 5가지 다른 문자 체계의 예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우리에게 친숙한 영어의 바탕이 된 라틴 문자, 러시아어에 사용되는 곡선의 키릴 문자, 흐르듯 연결된 아랍어 문자, 복잡한 사각형, 중국 문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몰라봤던 한국의 한글이요. 문자 체계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 교수님이 따뜻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교실 전체를 채웠어요. 오늘은 한글 문자 체계의 과학성과 우수성에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하며 노트북 마우스로 손을 가져가셨죠. 교수님, 저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말했어요. 영어는 세계 공통어입니다. 라틴 알파벳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한글의 우수성으로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실 수 있나요? 몇몇 학생들이 저를 돌아보는 것을 알아챘어요. 일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일부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박 교수님은 제 질문에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대신 부드러운 말투로 대답하셨지요. 훌륭한 질문이에요.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수업 내내 우리는 각 문자 체계의 구조적 단순성, 기능성, 역사적 맥락 등을 분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글이 왜 다른 것들보다 우수한지 하나씩 이유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전혀 납득되지 않아 팔짱을 꼈어요. 교수님이 첫날부터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한다면 이번 학기는 길어질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발표자는 코지마 사쿠라라는 일본 학생이었어요. 그녀는 깔끔하게 묶은 긴 검은 머리를 하고 교실 앞에 섰어요. 그녀는 히라가나 일본 문자 체계의 아름다운 예시들을 보여주었어요. 히라가나는 아름답고 단순해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결론을 내리며 그녀가 그린 곡선 기호들을 가리켰어요. 우아한 모양이 물처럼 흐릅니다. 하지만 박 교수님은 빠르게 그녀에게 질문했어요. 그는 히라가나 옆에 한글 글자를 쓰고 설명했어요. 한글은 단 14개의 기본 자음과 10개의 모음을 사용하여 수천 개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라가나는 아름답지만 확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쿠라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녀는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아시아 문자 체계는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어요. 그 다음은 마틸드 듀프의 차례였어요. 그녀는 프랑스 출신이고 강한 억양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녀는 전 세계와 인터넷에서 라틴 문자가 얼마나 널리 사용되는지에 대한 차트와 통계로 가득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라틴 알파벳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통해 우월성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자신 있게 주장했어요. 다른 어떤 문자 체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마침내 누군가 합리적인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 교수님은 납득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마틸드에게 도, 스루, 러프, 카프 같은 영어 단어의 철자와 발음 일치에 대해 물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셨지요. 이 단어들은 모두 OUGH를 갖고 있지만 완전히 다르게 발음됩니다. 마틸드는 인정했어요. 라틴 문자의 비일관성은 역사적 발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우리의 알파벳을 변호했어요. 박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반박하셨어요. 비일관성은 학습 장벽을 만듭니다. 아이들은 올바른 영어 철자를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는 철자의 비일관성이 타이핑 오류율과 음성 인식 정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제 연필이 노트북 위에서 불안하게 두드렸어요. 저는 이전에 영어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항상 영어의 세계적인 인기를 그것의 우월성의 증거로 봤지만 박 교수님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문자 체계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선을 돌리다가 서준이 교실 반대편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얼굴에 작은 미소를 띠며 주에 깊게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굴렸지요. 영어가 최고라는 제 확신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저는 이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자 저는 노트북을 배낭에 넣었어요. 제 마음은 전에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만약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문자 체계를 판단하는데 더 많은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아버지의 말씀이 틀렸던 걸까요?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한 교수님의 의견이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저는 그저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뿐이었어요. 박 교수님과의 다음 수업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일찍 도착해서 중간줄에 자리를 잡았어요.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대화가 교실을 흥분의 소리로 가득 채웠어요. 서준이 들어와서 제 앞쪽으로 두 줄 앞에 앉는 것을 알아챘어요. 지난 수업 후에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박 교수님은 노트북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그는 그것을 교실 앞쪽의 큰 화면에 연결했어요. 프로젝터가 켜지면서 벽에 밝은 흰색 사각형을 비췄어요. 오늘 박 교수님이 발표하셨어요. 우리는 몇 가지 간단한 실험을 할 거예요. 제 뱃속이 조여들었어요. 어떤 종류의 실험일까요? 타이핑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그가 계속했어요. 우리는 영어, 중국어 병음, 그리고 한글 키보드를 사용해 같은 문장을 타이핑할 때의 오류율을 측정해 볼 거예요. 3명의 자원자가 선택되었어요. 영어로는 타일러라는 미국 학생, 병음으로는 린이라는 중국 학생, 그리고 물론 한글로는 서준이요.
그들은 각자 교실 앞쪽의 컴퓨터에 앉았어요. 이 문장을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타이핑하세요. 박 교수님이 화면에 문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오류율을 측정할 거예요. 세 학생이 열심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나머지는 지켜보는 동안 그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키 클릭 소리를 제외하고 교실은 조용했어요. 1분 후 박 교수님이 시간을 알렸어요. 결과가 큰 화면에 나타났어요. 영어 8%, 중국어 병음 17%, 한글 2%였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그게 맞을까요? 한글 오류율이 영어보다 4배나 낮았어요. 이것은 한글의 장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박 교수님이 열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한글에서는 철자와 발음이 완벽하게 일치해요. 들리는 대로 쓰고 보이는 대로 말해요. 이것이 타이핑을 훨씬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저는 팔짱을 꼈어요. 속으로는 서준이 타이핑을 잘 치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자원자들로 시도해봅시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팔짱을 풀고 의심의 물결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은 음성인식 테스트였어요. 이번에는 3명의 다른 학생들이 교수님의 노트북에 연결된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각 학생은 동일한 문장을 말해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세계 최고의 문자 체계를 찾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그들이 말한 것을 인식하고 타이핑했어요. 우리 모두는 스페인 출신의 마리아가 영어로 마이크에 또렷하게 말하는 첫 번째 학생을 지켜봤어요. 컴퓨터는 이렇게 타이핑했어요. We are now looking for the world's best writing system. 발음 인식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학생은 중국어로 시도했어요. 컴퓨터는 더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런 다음 지연이라는 한국 학생이 한국어로 문장을 말했어요. 저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다음에 나온 정확도를 보고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지요. 음성 인식 정확도는 한글 98%, 영어 85%, 중국어 73%였어요. 한글은 들리는 그대로 쓰고 쓰여진 그대로 소리가 납니다. 박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이것이 컴퓨터 기술과 인공지능과 높은 호환성을 갖게 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언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이런 간단한 테스트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었어요. 그 증거는 화면에 바로 거기에 있었고 무시할 수 없었어요. 수업 후 저는 점심을 먹으러 가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곧장 도서관으로 걸어갔어요. 제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만약 한글이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왜 더 널리 사용되지 않을까요? 이것에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몇 시간 동안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학술 저널과 논문들, 책들을 검색했어요. 그때 저는 무언가 매혹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체로키 문자요. 그것은 1821년에 세코야라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만든 거예요. 그는 어떤 언어도 읽거나 쓸 수 없었지만 그의 부족 사람들을 위해 전체 문자 체계를 발명했어요. 단 12개의 기호로 시작하여 체로키 문자는 몇 년 만에 체로키 부족의 문해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이것은 한글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하네. 저는 깨달았고 제 안에서 흥분이 커졌어요. 아마도 영어의 우수성에 도전하는 다른 문자 체계들도 있을 거야. 저는 체로키 문자에 관한 수십 개의 기사를 인쇄하여 제 배낭에 넣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박 교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아마도 한글이 가장 완벽한 문자 체계라는 그의 주장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수업에서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박 교수님이 제 발견을 발표하라고 부르실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일어서서 목을 가다듬고 시작했어요. 세코야는 어떤 언어도 읽거나 쓸 줄 몰랐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는 독자적으로 단지 몇 개의 기호로 문자 체계를 만들었고 몇 년 만에 체로키 사람들 사이의 문맹을 없앴어요. 이 업적은 한글의 창제에 필적합니다. 교실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서준조차도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박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물으셨어요. 오늘날 체로키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제임스? 저는 망설였어요.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2,000명 미만이요. 저는 인정했어요. 교수님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것은 중요한 지점이에요.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은 문자 체계의 가치의 핵심이에요.
체로키 문자는 정말 훌륭한 발명품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사용자 수가 적어 위기에 처해 있어요. 반면 한글은 8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디지털 세계에서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제가 대답하기 전에 서준이 손을 들었어요. 박 교수님이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에서는 서준이 덧붙였어요. 아이들이 2주 정도면 한글을 배워요. 노벨상을 수상한 문학 작품부터 고급 과학 논문까지 모든 것이 한글로 쓰여 있어요. 한글은 수세기에 걸쳐 그 가치를 증명해 왔어요.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승리의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글의 우수성에 관한 또 다른 수업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학기 마지막 날 우리 교실은 꽉 찼어요. 박 교수님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언어 전문가들과 컴퓨터 과학자들을 초대하셨어요. 저는 일찍 도착했지만 그래도 뒤쪽 자리에 겨우 끼어 앉아야 했어요. 교실의 공기는 흥분으로 전기가 통하는 듯 했어요. 서준이 자신감 있게 교실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지난 몇 주 동안 그에 대한 제 감정이 바뀌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를 가치 없는 문자 체계에 대해 이상한 생각을 가진 학생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가 발표를 시작하자 저는 주의 깊게 들었어요. 서준은 칠판에 자세한 도표를 그렸어요. 그가 작업하는 동안 분필이 부드러운 긁는 소리를 냈어요. 그는 각 한글 자음이 그 소리를 낼 때 입의 모양을 보여주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이 니은자를 보세요. 그는 L처럼 생긴 기호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것은 N 소리를 낼 때 혀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 미음은 M 소리를 낼 때 입술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전체 문자 체계가 우리 알파벳처럼 무작위 모양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에 기반을 두고 있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멋진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청중석에서 일어섰어요. 그녀는 실리콘밸리의 한 회사의 CEO로 본인을 소개했어요. 우리는 AI 언어 프로그램을 위해 한글의 구조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녀가 발표했어요. 그것의 논리적인 디자인은 우리가 모든 언어에 대해 더 나은 음성 인식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한글은 단지 한국의 보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혁신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제 인생에서 기술 전문가가 과학적으로 발전된 것으로 한국 문자를 칭찬하는 것을 들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더 많은 전문가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어렵다고 느낀 것은 한글 자체가 아니라 한국어 어휘와 문법이었겠구나. 문자 체계 자체는 실제로 훌륭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침내 제 발표 차례가 왔어요. 교실 앞으로 걸어갈 때 제 손이 조금 떨렸어요. 저는 저를 지켜보는 모든 얼굴들을 바라봤어요. 박 교수님, 서준, 전 세계에서 온 전문가들, 그리고 제 동급생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말했고 제 목소리는 각 단어와 함께 더 강해졌어요. 저는 영어가 최고의 언어이고 라틴 알파벳이 최고의 문자 체계라고 믿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했죠. 교실은 조용했어요. 지금 저는 제 믿음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던 아버지의 좌절스러운 경험과 제 자신의 제한된 관점에서 전적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편견이었어요. 저는 칠판으로 돌아서서 제 연구 결과를 크고 명확한 글자로 쓰기 시작했어요. 첫째, 과학적 설계, 한글의 글자는 말할 때 입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둘째, 단순하지만 강력함, 단 24개의 기본 글자로 수천 개의 조합을 만듭니다. 셋째, 컴퓨터 친화적, 타이핑과 음성 인식에서 가장 낮은 오류율을 보입니다. 넷째, 역사적 강점, 외국 점령 기간에도 한국의 정체성을 보존했습니다. 다섯째, 미래 잠재력, 많은 언어들이 한글의 장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설명하면서 저는 전에 없던 자신감을 느꼈어요.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반복하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제 자신의 연구를 하고 제 자신의 테스트를 실행하고 제 자신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하면서 서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글은 단지 한국이 자국민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의 디지털 세계와 인공지능의 미래에서 한글의 과학적 설계는 더욱 가치 있게 될 거예요. 교실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박 교수님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크게 미소 짓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얼굴은 서준의 얼굴이었어요. 그는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눈에 존경심을 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증거에 직면했을 때 기꺼이 제 생각을 바꿀 의향이 있었기에 얻은 존경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지는 해가 제 벽을 주황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어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어요. 그가 받기 전에 3번 울렸어요. 아빠, 저는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글에 대한 놀라운 것을 말씀드려야 해요. 아버지는 웃으셨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복잡해서 배우기도 어려웠다니까 한글은? 저는 혼자 미소 지었어요. 그는 학기 초에 제가 그랬던 것과 똑같이 들렸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고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창 밖에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관심으로 바뀌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내가 서울에 있었을 때 이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는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그렇게 빨리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다음 날 저는 전에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했어요.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어요. 제 첫 한글 글자를 쓰면서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제 노트북에 베끼면서 저는 마치 과학적 예술의 작은 조각들을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각 기호는 저를 이 훌륭한 체계를 공유하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연결해 주었어요. 그리고 각 기호는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켰어요. 때로는 가장 위대한 발견은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용감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